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동훈 교수입니다. 지역개발학회 오늘 세션 중에 이제 대학원 도시 및 지역재생 세션인데요. 발표자는 오늘 두 분 계시고요. 경북대학교의 구지은 님과 전남대학교의 류호 님 두 분이 발표하시기로 되어 있고요. 아, 토론자로는 원광대학교의 최성진 교수님, 그다음에 영남대학교의 이정주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에 따라서 그 경북대학교 구주연님의 그 갈등 해결의 열쇠, 인터레스트의 파악이란 주제를 먼저 그 발표를 듣고요. 이어서 이제 유호님 문화 콘텐츠 시설의 입지 적절성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이어서 발제를 듣고 아, 발제를 한 10분 정도 하시면 될까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나요? 보통 한뭐 10분 하고 10분 토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괜찮으시면은 뭐 그 정도 시간으로 그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발표자들 준비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일단 뭐 발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한 분 발제하고 토론하고 한 분 발제하고 토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10분 발표하시고 토론자들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뭐 질의응답 하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화면 공유가 지금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경북대학교 도시재생학과의 구시은님께서 갈등 해결의 열쇠, 인터레스트의 파악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도시재생학과의 구지은입니다. 제 논문의 제목은 갈등 해결의 열쇠, 인터레스트의 파악인데요. 제가 2019년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를 사례로 삼아서 논문을 준비를 했고요. 그 도시 재생에서 그 규모 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대규모 개발 중심의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마을 단위의 재생입니다. 두 개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갈등의 모습에도 차이가 있고요. 제가 참여했던 그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는 개인의 인터레스트가 갈등의 주요 인자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차는 서론 분석 결과 3단계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형태는 갈수록 대형 개발보다는 마을 단위 소규모 재생 사업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업도 마을 단위 사업이었고요. 주민 참여형 마을 재생 사업에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경북대 연구진이 2019년도 10월, 2020년 2월 4개월가량 진행을 한 사업이고요. 저희는 성공적이었다고 조심스레 자평을 해봅니다. 이유는 주민 조직에 의해서 현재까지 그 단위 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주민들 중에서 마을 이장님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사업이 이제 끝난 이후에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풀리지 않았던 고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20년 작년 가을 학기 수업에서 거버넌스와 갈등 관리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실마리를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인터레스트인데요. 공공 갈등에서 인터레스트는 목적, 가치, 소망 이렇게 이런 성향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의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 연구 사례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인터레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그 사업지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산촌 마을이고요. 그 억새가 유명한 곳입니다. 연간 관광객이 아주 많아서 이 마을의 고민은 마을 자체의 특색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억새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새 마을로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저희 연구진이 투입이 되었던 거고요. 그렇게 사업은 워크숍이 4차례 정해져 있었던 원래 계획된 거는 워크숍 4차례였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주민 참여 토론회라는 것이 3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인데, 워크숍 진행 중에 탄력을 받아서 원래 없던 사업이 3회 추가가 되어서 총 7회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단위 사업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억새 육묘 사업입니다. 주민들께서 마을에 땅을 물색해서 비닐하우스, 억새를 키울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제작을 하시고 거기서 억새를 길러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단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으시고요. 저희가 항상 주민 참여형 사업에서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의 문제를 극복해낸 것이 저희로서는 갈목할 만한 성과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협동조합으로 조직화해서 주민협의체를 시작했다가 이제 협동조합으로 조직화되어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인터레스트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돌아오면요. 저희 이제 갈등의 가장 주요 이슈는 워크숍 도중에 마을 이장님께서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갈등 요소로 부각이 되었었고요.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수업 중에서 들었던 카펜터와 케네디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공공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협상의 이면을 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 간의 인터레스트 파악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인터레스트를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3가지로 나눠보면 갈등의 주체였던 행위자가 누구였고, 그리고 그 숨은 인터레스트는 그들의 인터레스트는 무엇이었으며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솔루션을 펼쳐야 될지에 대해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등 주체의 행위자입니다. 총 4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정성군 도시가 행정이 있었고요. 중간지원조직 센터가 있었고요. 전문가는 경북대 연구진, 그리고 주민은 핵심 인물로 이장님과 기존 권력가였던 이장님과 메인 활동을 해주셨던 활동가가 계십니다. 이 표시에 보시면 실질적인 거버넌스는 이제 이 3그룹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유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마을 단위 현장 밀착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마을 단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몸소 체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중간 지원 조직이 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권한과 책임을 일임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간섭해야 될 책임도 없다고 아마 스스로 느꼈을 거고, 이 점이 나중에 오히려 장벽이 되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을 가능성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할 거고요. 어쨌든 실질적인 갈등 주체는 센터와 전문가와 주민 이렇게 3그룹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 간 인터레스트는 어떠했는지, 지방정부는 사업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관계도 하지 않았었고요. 중간 지원 조직이었던 센터는 마을에 큰 그림이 그려지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주민 호응을 끌어내서 공정 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터레스트가 있었고요. 전문가는 이런 마을의 큰 그림을 잡고 주민의 호응을 얻어서 관련자들의 신뢰를 얻기를 바랬었습니다. 주민의 인터레스트는 우리 마을이 잘 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인터레스트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개인의 인터레스트, 마을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장님과 활동가에 대한 인터레스트를 살펴보려면 마을 내에서 이 2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 내에서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이장님은 이 마을의 토박이로서 실질적인 그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어느 순간 활동가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 활동가는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내에서 주민들을 동원하는 실질적인 행동대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장님의 인터레스트는 마을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리고 활동가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상 심리를 여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전개의 양상을 살펴보면요. 처음에 전문가는 자기가 가진 노하우로 워크숍을 진행해서 주민 호응도를 얻어냈습니다. 주민 호응도라는 인터레스트를 가지게 된 센터가 원하던 바니까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예정에 없던 주민 사업을 추가 기획하는 데 이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협의체 3회차가 원래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은 더 신이 나서 그 회의의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하기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이 잘 되길 바라는 인터레스트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된 거죠.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만족된 인터레스트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진척에 큰 동력을 주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불만족된 인터레스트는 어떤 것일까요? 어땠을까요? 이장님의 인터레스트를 살펴보면 기존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활동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 권력이 분산되는 것에 상당히 불만족하셨던 거고요. 그리하여 저희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불만족된 인터레스트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데요. 실내로 저희가 총 7회차 진행을 하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참여자 수가 늘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늘지는 못했습니다. 이장님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한 걸로 짐작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장님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사업이 끝났지만 지금 와서 다시 인터레스트라는 측면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면 활동가는 행동대장이었고요. 실시간 상황 정보에 강한 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장님은 실시간 정보에 약하기 때문에 이장님께 필요했던 거는 마을 활동가보다 앞선 정보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마을의 발전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알고 정보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그런 인터레스트를 그러면 줄 수 있는 이 카드를 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과 및 고찰에서는 주체별 인터레스트와 역할 및 양상에 대한 표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 거버넌스 내 주체별 관계도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서로 소통이 되고 불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서로 간의 인터레스트가 만족된 그룹은 계속된 상호작용을 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은 앞으로 유사한 사업에서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된 인터레스트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진척의 동력이 되어서 서로 간에 더 잘하려고 애쓰게 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불만족된 인터레스트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요. 참여자들은 숨은 의도, 인터레스트에 대한 사전 파악이 가능하다면 참여자들의 인터레스트가 혹시 사전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들의 인터레스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가진 주체가 사업 내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전 체크도 필요할 것입니다. 부재하다면 없다면 적임자를 투입시키는 것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차후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관계도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유일하게 단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라는 곳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에 본론이 좀 흐려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뭐 정확하게 시간을 재지는 않았지만 한 10분 정도 발표하신 것 같고요. 이어서 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재생 사업에서 갈등 관계 해결을 위해서 참여 주체 간의 그런 이해관계를 고찰한 연구로 사료가 되는데요. 예, 그 토론자이신 뭐 교수님들께서 뭐 질문 내지는 코멘트 해주시고 그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최성철 교수님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성진 교수인데요. 저부터 그러면은 일단은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참여해봤던 경험에서 유사한 경험을 항상 겪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고요. 소위 이제 마을 어르신분들이 입김이 좀 강하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거 할 때 항상 이제 마찰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좀 시골로 가면 갈수록 또 이렇게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여자들도 조금 이렇게 막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막 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말을 뭐 이렇게 많이 해 그런 경우도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드셨겠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오죽하셨으면 이거를 이렇게 논문으로까지 연결을 지으려고 하셨을까 하는 공감이 일단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물론 들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보면서 제가 좀 코멘트를 몇 개 드리고 싶고 또 궁금한 것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인터레스트 논문의 주제가 이제 인터레스트의 파악이라고 지금 제목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제가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인터레스트란 것이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리셨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저는 그냥 그 인터레스트 자체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논문이 쓰여졌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려졌던 논문이 풀려가는 거는 거꾸로 이제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일반적인 결론이 나와버린 것 같아서 조금 더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이것에 좀 더 집중해서 논문을 써보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점에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장님도 그렇고 다른 주민분들도 그렇고 각각 그 참여 주체가 있었는데 그 주체의 입장이 이거를 논문을 작성하신 분이 제 해석을 하신 건 있지만 논문에서는 그들의 직접적인 소리가 그러니까 인터뷰라던가 설문이라던가 이런 것이 좀 드러나 주면 훨씬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인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것들은 어쨌든 이 작성하신 전문가분께서 보시고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그게 뭐 크게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논문으로서 가치를 이게 인정받으려면 그런 근거 자료가 좀 객관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갈등 양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기술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7회차에 걸친 주민들과의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각각의 시간 동안에 분명히 어떤 주제가 있었을 거잖아요. 1회차 워크숍에서는 무엇을 했고 그런 주제가 있었고 그때마다 태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1회차 때는 어떠했고 그때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2회차 때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때는 어떤 그 마찰이 있었는지가 회차별로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주면 이게 그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 때문에 부딪혔는지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레스트가 어쨌든 성향 때문에 개인의 성향이 지금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해관계라고도 뭐 이렇게 풀어놓으시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이슈에서 이 사람들이 부딪혔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드러나 있지 않아서 아마 자료는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드러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의 언어들이 사실은 조금 문어태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주민들이 뭐 신이 나서 뭐 했다라던가 뭐 행동대장 그리고 뭐 권력가 이렇게 뭔가 규정을 내리는 단어들이 좀 적합하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단어들을 조금 논문의 문어체에 맞게끔 조금 단어들 넣고 선택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해결책에서 결국 카드를 들고 있는 게 센터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왜 센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그게 제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왜 센터가 결국에는 그것이 그렇게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개인의 성향에 대한 파악이 있는데, 이게 그게 사업 성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까지 연결이 되는데, 성향에 대해서 지금 논문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사람의 어떠한 관심이 있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결국에는 그냥 이 사람의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하면 사업의 성과를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결론이 돼서, 그것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논문에서 개인의 성향이 어떻게 사업의 지금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고,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마찰을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드러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안 들리는데? 교수님, 좀 음성이 네. 잘 안 들리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 이게 소리가 울릴 것 같아가지고 잠깐 아. 꺼가지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구지은 발표자님께서 좀 이렇게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이정주 교수님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굳이 하나 그냥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왜 센터가 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장님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었냐라는 것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이장님 같은 경우는 활동가보다 정보력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이 작아진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정보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희가 처음에는 이장님의 겉으로 드러난 불만은 왜 계획이 이 모양이야 하면서 박차고 나가셨었는데, 처음엔 계획가의 잘못인가? 우리의 계획이 부족했나? 아니면 설득이 부족했나? 라고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봤을 때 인터레스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장님의 권력이 작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아지는 원인은 아무래도 활동가보다 뒤처지는 정보력 그리고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장님의 영향력을 여전히 고추 세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력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정보력을, 활동가보다 더 큰 정보력, 더 앞선 정보력은 아무래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한 마을이 아닌 그 정성군 내에서의 모든 정보를 다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줄 수 있고,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이장님께서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자신에 대한 입지가 더 굳건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카드는 센터가 쥐고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못 오해하면 되게 자기적인 해석으로도 들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뭔가 뚜렷한 근거가 좀 부족해 보여서 그냥 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우리끼리는 그렇지만 저 논문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탁 이렇게 치고 나갔는지에 대해서 좀 근거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해 줬을 때 이게 자기적인 해석이 아니라 객관화될 수 있는 논문으로서 가치를 좀 더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주 교수님 이어서 코멘트 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이종주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좋은 주제 연구를 또 같이 공유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서 먼저 주셨던 논문을 가지고 먼저 봤었고요. 오늘 이제 PT 발표를 들었는데,
PT 발표하신 걸 들으면서 훨씬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 논문 보면서는 그 퀘스천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좀 많았는데 이해가 참 많이 됐고 공감도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토론 자료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지금 난감한 게 저 오늘 최성진 교수님 지금 화면으로 처음 뵙는데요. 네네. 제가 토론하려고 냈던데 거의 90% 이상이 지금 아,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토론하실 거 계속 들으면서 좀 중복되는 건 빼야지 하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예, 그 보는 관점이 좀 네, 비슷하구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진짜 오늘 처음 뵙는데,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연구를 해보면 이제 프로젝트 할 때 하고 학술 논문 쓰는 연구할 때 이게 우리가 좀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면 논문을 쓸 때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그 연구하던 그 방식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가끔씩 혼선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발표자가 해주신 거는 그 했던 사업을 가지고 이제 해주신 거여서 프로젝트 발표를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학술 논문으로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그 최 교수님 하셨던 부분 조금 중복되는 게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 하면서 최대한 그 논문으로서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데 좀 드릴 수 있는 말씀부터 제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새마을 국제개발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그 도시재생사업, 마을 만들기 이게 도시 새마을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들이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새마을 운동이 그 1970년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이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치를 인정받았던 게 그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지역사회 개발 정책과 굉장히 차별화된다라는 거였고 거기에서 중요하게 봤던 게 정부가 주도를 했던 게 아니고 주민이 지역사회 개발을 주도하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했던 그게 그 당시에 비슷한 개도국 개발도상국의 그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 발전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크게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을 재생 사업도 중심은 주민입니다. 그죠? 주민이 스스로 그 마을의 지역사회의 그 문제를 찾아내고 공통된 수요를 찾아내서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마을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마을 재생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서 저도 여기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마을 재생 사업 그리고 갈등 관리 그리고 인터레스트 요 세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갈등 해결의 열쇠 인터레스트라고 돼 있어서 이 인터레스트를 잘 관리를 하면 갈등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이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먼저 머리에 가지고 이제 이 논문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논문으로 이제 발전시킬 때 조금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이 프로젝트 전반적인 거에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연구 배경하고 목적을 보면 그 우리가 보통 연구 배경은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왜 이 주제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난 이 연구에서 뭘 하겠다. 이게 이제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좀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 배경에도 보면 이 사례 분석이 이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갑자기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사례 분석할 때 좀 돌리시고 마을 재생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 관리를 하면서 할 땐 이 인터레스트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 이때 했던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민들 간의 그 갈등 관리를 인터레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글을 볼 때 그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장이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이고 2장이 사례 개요, 3장이 이론입니다. 그리고 4장이 그 사례 분석이 되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장에서 연구 배경이나 목적을 하고 나면 이제 2장에서 이론적인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3장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검토가 돼 있고 해서 안에 보면 그 이론이 거버넌스형 도시재생과 갈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논의를 하는 이유는 이 이론들에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기준을 이 이론에서 도출을 우리가 보통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선생님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저도 공감은 되거든요. 아, 맞아. 나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이 아니라 학술 논문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론들에서 그걸 충분히 분석이 돼서 그걸 가지고 사례에다가 적용해서 분석하는 그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갈등 관리가 나오면 갈등에는 뭐가 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갈등 유형이나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레스트가 있는데 이 인터레스트는 행위 주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의 역할 그리고 갈등 관리와 인터레스트 간에 어떤 관계가 있고 이걸 이론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뒤에 아까 PT에는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 거버넌스 종류에 따라서 메타 거버넌스라든지 뭐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라든지 그런 언급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제가 그걸 못 봐가지고 지금 거버넌스가 갑자기 한 문장이 툭 나오는데 이 거버넌스하고 이 논문의 갈등 관리가 또 무슨 관계가 있지? 이제 그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 게 뭘까 하는 그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론적 논의에서도 이 논문이 조금 기반을 가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도시 재생이 뭔지 도시 재생이 추구하는 목표도 있고 특징들도 있고 관련된 정책들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에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 논문하고 관련된 거버넌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갈등 관리 그리고 인터레스트 이 내용들이 이론에서 좀 분석이 됐으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 틀을 도출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그 선행 연구도 검토해 보는 이유들이 우리가 선행 연구 동향이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도 시대에 따라서 학자들의 그 관점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학파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갈등 관리 관련된 이론들이 이런 게 있고 학자들이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내 논문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나는 분석을 하겠다. 그리고 이 인터레스트도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갈등 해결을 하는데 같이 접목시켜서 나는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2장의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서 분석 틀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 틀을 보면 상당 부분들이 이론적인 내용에 가야 할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론에 좀 더 보완을 하시는 쪽으로 넘어가시면 훨씬 이론이 조금 탄탄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석 틀을 하나를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분석 틀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단어 3개가 딱 있어요. 행위자, 인터레스트, 전략.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할 때 분석 틀을 하나를 딱 보면 이 연구를 왜 하게 됐고 이론을 뭘 받고 거기서 어떤 기준이 도출이 돼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뭘 분석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겠다라는 하나의 큰 딱 그림을 우리가 보면 아,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게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게 분석 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해주신 게 제가 볼 땐 분석 기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행위자, 갈등 주체와 인터레스트가 저는 중복되는 걸로 보여요. 이 인터레스트가 행위자별로 인터레스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럼 앞에서 말했던 이 갈등 관리에 관한 내용들은 여기 이제 분석 틀에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의 관점들이 우리가 여기서 분석의 대상이 되고 그 행위자들의 인터레스트를 연결해서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제 없으니까 그 부분이 좀 녹아나면 그 이론적 검토에서 분석 기준과 분석 틀이 나오게 되면 훨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힘이 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훌륭하니까 이론을 조금 더 기반을 좀 더 다지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기준에 따라 사례 분석을 좀 객관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례 분석 안에 이제 행위자, 그 다음에 그 관련 주체들의 인터레스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 사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논문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이게 굉장히 훌륭했다, 성공적이었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성공적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뭐가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이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논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논문을 쓸 때는 이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 어떤데 그 관점에서 이걸 분석해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건 뭐 성공적이었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아직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건 다음에 과제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게 이제 판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의견을 내는 걸로만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분석 결과보다는 그래서 뭐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표현도 논문이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는데 좀 문어체적인 표현을 좀 쓰고 분명한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뭐뭇으로 판단된다, 뭐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논문이니까 이론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현황 실태 분석을 하고 그게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뭐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표현들은 조금 나중에 논문 쓰실 때는 좀 문해체적으로 네. 학술적인 용어들을 맞춰서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분석을 하시고 나서 결론에서 결론 및 고찰 돼 있어가지고 조금 당황해서 결론이면 결론이지 결론 및 고찰은 여기서의 고찰은 뭘 의미할까? 그래서 그 결론을 제시하실 때도 연구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서는 관련 주체들이 인터넷 지방정부 전문가 주민 그죠? 그렇게 해서 딱 분석을 하셨으면 결론에 갔었어도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라든지 그렇게 나와주면 굉장히 조금 논리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들 가지고 이 분석 결과를 좀 많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되고 있긴 한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정리도 해보고 분석해서 갈 수 있는 공통된 부분 그리고 그 유형별로도 한번 저는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가 많이 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꼼꼼히 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뭐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냥 뭐 의견 나오는 대로 그냥 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학술 논문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학술 논문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코멘트들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발표자께서 이거를 이제 뭐 학교의 지금 학위 논문이랑 좀 연결시킬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 잘 유념하셔서 발전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적으로는 이제 도시재생 뭐 토론회나 이런 데서 좀 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발표자로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남대학교의 류호은님께서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예. 발표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들리실까요? 예, 공유됐습니다. 예,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형식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저희 15분이라는 발표 시간에 맞춰서 파워포인트 10장으로 짧게 논문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 논문에 관한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1세기 정보통신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은 이제 하드웨어를 보완할 소프트웨어, 즉 문화 지식 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제 대표적인 분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문화 콘텐츠 분야를 복지와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IT 기반의 문화 복지 통신으로 명명하여 산업 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산업을 이런 문화 산업 활성화는 IT 산업의 뒤를 이어
신시장 개척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이제 문화 콘텐츠 시설들의 설립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문화 콘텐츠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필요한 문화 콘텐츠 시설의 구체적인 입지 및 분석이 타당성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따라 체계적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기대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문화 콘텐츠 시설의 입지 적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또 평가 기준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 콘텐츠 시설의 입지 적정성에서 요구되는 평가 기준의 영역을 규명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체계화된 평가 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둘째, AHP 기법을 통한 계층화된 평가 기준을 대상으로 기준별 복합 가중치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입지 적정성 평가 기준은 다수의 목표 평가 기준 의사결정 주체가 포함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해 해결하므로 목표값들 사이의 중요도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파악해 각 대안의 중요도를 산출하는 AHP 기법이 가장 중요한 적절한 분석 모델이라 판단하여 AHP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를 통한 평가 기준의 상위 개념 도출 그리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분석하여 AHP 조사 및 분석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입지 평가 기준에 대한 비체계적 개방형 응답을 최소화하고 구조화된 설문을 구성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평가 기준에 대한 계층적 의사결정 방법을 수정하기 위한 입지 적정성 평가 기준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전에 여러 가지 참고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5, 6가지 논문들을 참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선행 연구들 참고하고 이제 제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정부의 입지 분석 방법의 적용을 위한 가장 큰 문제점은 각 평가 항목에 점수를 부여할 때 항목별마다 가중치를 산출하여 산술적으로 도출된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들의 주관에 의해 점수가 부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법에 의한 입지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상이 문화시설에 관한 결정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그리고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97조 문화시설의 결정 기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의 결정 기준은 지금 보이는 발표 자료에 하단에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조사한 선행 연구들 보듯이 AHP를 활용하여 농업이나 의료시설의 입지 선정 요인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입지 특성 연구 및 관련 입지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현재 AHP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관련 시설 입지 결정 연구 성과는 없습니다. 또한 기존 입지 분석 방법의 문제점에서 보듯이 평가 항목마다 문화 콘텐츠 시설의 입지 요인별 우선순위를 통한 가중치 부여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위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AHP 분석을 하되 AHP 기법을 통한 계층화된 평가 기준을 대상으로 기준별 복합 가중치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제 AHP 분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을 위해 전문가 심층 인터뷰 패널로 문화 콘텐츠 전문가 5인, 입지 분석 전문가 5인으로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총 10인을 참여시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21일에 거쳐 입지 적합성 검토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과정을 통하여 각 평가 기준별로 구조화된 AHP 설문지를 총 10부 배포 및 회수하여 검토 후 최종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우선은 제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입지 적성이나 평가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항목들을 위 상단에 있는 평가 항목들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크게 3가지 대분류로 나누는데요. 입지 적합성, 부지 조성의 용이성, 문화 콘텐츠 관련성, 자치단체 지원 의지 등이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평가 입지 적합성, 부지 조성의 용이성, 문화 콘텐츠 관련성, 자치단체 지원 의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항목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요. 각 평가 내용들은 발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앞에서 상단에 있는 입지 적정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참고한 논문들이 있는데 그 하단에 위치한 관련 논문들은 제가 앞에 상단에 위치한 입지 적성의 평가 항목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러한 관련된 논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한 전문가 10명을 선출하여서 이러한 제가 앞에서 우선 먼저 뽑아놓은 평가 항목들을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대체적으로 검토를 봐봤습니다. 그렇게 하여 전문가들 10명들이 제가 미리 준비한 입지 적정성 평가 항목들을 평가해 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제가 뽑은 입지 적합성 관련 평가 항목들을 좋게 평가하기도 했지만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 항목들도 있어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답변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심층 인터뷰 이후 문화 콘텐츠 및 입지 분석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도출된 문화 콘텐츠 시설의 입지 평가 기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 및 상대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응답한 자료를 행렬로 전환하는 엑셀 코딩 및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점수를 상출하고 가중치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얻은 입지 평가 기준 점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엑셀 파일로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논문을 지금 각 PPT로 극단 10장을 압축하다 보니까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도출된 입지 평가 항목들을 바탕으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기준들을 응용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기술연구원에 관해서 후보지를 미리 선택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 입지 적합성 항목에는 광역 교통 접근성, 그리고 정주 여건, 그리고 기존 문화 콘텐츠 인프라 접근성, 그리고 개발 용이성, 부지 규모와 형성, 그리고 집가, 그리고 연관 기업 직접도, 그리고 유관 공공기관과의 협력 용이성 및 산학연 협력 용이성과 같은 평가 항목들을 대상으로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후보지 3개를 선출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 3개 후보지 선출에 따른 입지 적정성 평가 항목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가 10명과 동일한 멤버로 진행하였으며 AHP 분석에서 도출된 평가 기준을 근거로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입지 후보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일단 문체부 연구에서 CT 기반 콘텐츠 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분석 및 중장기 CT 연구 개발 시장 수요 도출, 그리고 기존 전문 연구기관과 중복성을 검토하여 설립하는 이러한 시설들 중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문화 콘텐츠 시설에 대해 예시로 위에서 연구된 결과를 응용하여 어느 곳에 위치한지 적정한지에 대한 입지 적정성 평가를 이 단락에서 다뤄본 게 바로 이 상단과 하단에 위치한 입지 후보지 점수표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10명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입지 후보지를 점수표를 받았고, 이러한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상단에 위에 위치한 점수표를 가지고 앞에서 언급된 가중치들을 최종적으로 곱하여 하단에 위치한 후보지 3곳에 최종 점수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수 분석 결과 후보지 3이 3.9832로 가장 높아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본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중 문화 콘텐츠 시설 그 입지 적정성을 평가 기준을 분석하였습니다. 도시의 다양한 입지 요인들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AHP 기법의 적용을 통해 이들 평가 영역의 주된 요소들을 유형화, 계층화하였습니다. 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수행한 전문가 집단별 분석 및 종합 분석을 통해 각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 중 평가 기준에서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응용하여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예비 후보지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연구의 한계점을 말씀드리자면 본 논문이 제시한 입지 적정성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응용을 광주광역시로 잡았지만 광주의 도시 특성 차이로 다른 지역의 평가 점수가 다를 수가 있다는 점. 두 번째로 기존 정부의 HHP 조사 방법의 점수 배정과 본 논문의 점수 배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지 적정성 평가를 통해 향후 실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된 입지 후보지의 적합성 결과를 도출할 것을 희망드립니다. 이상 논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뭐 토론자들께서 좀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럼 이정주 교수님께서 먼저 좀 발표를 해주십시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기관 입지 평가 연구를 했었고, 실제로 그 사업 결과가 이제 입지로 결정이 돼서 시설이 이제 가게 되는 그 연구를 하게 됐었는데, 이 연구가 참 예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할 때 몇 번씩 더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가 중요하지만 이 입지 기준 선정하는 연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구를 보니까 그 분석하시고 했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몇 가지 요 연구가 조금 더 논문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론에 보면 저도 오늘 요 발표 자료가 아니라 주신 논문을 가지고 봤는데 연구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평가 기준 이제 규명해서 이제 평가 기준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 모형을 도출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서론에서. 그럼 이 두 가지가 그 분석 내용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입지 후보지를 이제 선정을 우선순위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입지 가장 우선순위까지 해서 분석이 결과가 났고,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연구 목적에는 빠져 있어요. 이게 가장 메인인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우선순위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는데 그 모형은 근데 또 없습니다. 이 분석 안에 보면. 그래서 그 연구 목적하고 분석 내용하고 좀 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고찰에 오면 선행 연구 및 연구 동향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단순해가지고 저는 어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 기준을, 입지 기준을 도출할까라고 이제 궁금해서 봤는데 이게 지금 선행 연구가 좀 몇 가지가 안 되다 보니 그래서 나중에 이 평가 기준이, 입지 평가 기준이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동향이라고 한다면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중요한 입지 기준이나 가중치가 달라질 겁니다. 아마 제가 연구해 본 결과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입지가 가진 특성이 있잖아요. 이 시설은 지금 문화 콘텐츠 시설인 거고, 그리고 어떤 복지 시설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보면은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이 입지 기준의 기준이 또 달라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선행 연구를 봐서는 그게 조금 도출해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AHP 조사 분석 과정의 심층 인터뷰에서 보시면 연구자가 지역 도시 경제학, 입지 이론, 공간 경제학 등등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었다라고 했는데 이 정리해 둔 게 이론적인 부분에서 분석이 좀 심층적으로 됐으면 나중에 이 평가 분야를 설정하는데 훨씬 논리적 기반이 강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좀 더 연구에 추가를 하신다고 하면 입지 시설 특성별로 입지 기준을 비교 분석한 다음에 이 본 연구의 문화 콘텐츠 시설의 입지 기준을 도출해내는 그 과정이 하나 있으면 조금 더 차별성들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그 입지 평가 분야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4가지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자치단체 지원 의지는 빼고 입지 적합성, 부지 조성의 용이성, 문화 콘텐츠 관련성 이 3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됐는데 이 3가지를 선정하게 되는 논리적 근거나 기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입지 시설 특성별로 입지 기준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더 선행 연구를 좀 더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그 문화 콘텐츠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관련되는 규칙, 문화 시설의 결정 기준에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기준도 반영하시고 하셔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 3가지를 그 평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 그 평가 항목은 이런 것들로 했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돼요. 왜 입지 적합성을 넣느냐? 다른 기준이 더 좋은 게 있는데라든지 아니면 입지 적합성이 왜 이 3가지만 들어가게 됐느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여기다가 제시를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연구가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뭐 이어서 최성진 교수님께서 좀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사실 이 입지 선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보통 저는 이제 도시공학부다 보니까 보통 공간 이제 구조라던가 그런 걸 가지고 보통 입지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다른 차원에서 AHP라는 모형을 써서 입지 분석을 본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앞서 그 이정주 교수님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늘 논문을 대할 때 제목이란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똑같은 오해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연구 제목을 읽어보고 연구 목적을 읽어보고 보통 이제 이렇게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볼 때 제목 읽어보고 연구 목적 읽어보고 바로 결론 부분 읽어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통 많이 읽는데 이제 제목하고 연구 목적은 어느 정도 매칭이 됐었는데 그 결론 부분에서 이제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자분께서 한번 조금 더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이 문화 콘텐츠 시설이라는 게 되게 낯선 단어였어요. 죄송한데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도 그럴 수 있는데 문화 콘텐츠 산업이란 거는 알겠는데 문화 콘텐츠 시설이란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정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시설로 저는 이제 시설들을 보통 분류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도시공학 쪽에 있다 보니까. 근데 문화 콘텐츠 시설이라는 게 도시계획 시설 분류에 있었나? 좀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좀 명확하게 떠오르지가 않아서 이 문화 콘텐츠 시설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 연구원 시설이라는 게 문화 콘텐츠 시설에 들어가는 건지 연구 시설에 들어가는 건지 이것도 저는 되게 모호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문화 콘텐츠 시설을 가지고 분석한 거는 뭐 여기 AHP 모형도 뭐 적합하게 잘 분석을 하셨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실제 이렇게 나온 AHP 분석 모형에 나온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례에다가 대입해 봤어라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사례가 적합한 사례였는가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앞에 나왔던 평가 기준은 문화 콘텐츠 시설에 관련된 뭐 선행 연구를 통해서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대입하는 시설은 이게 문화 콘텐츠 시설인지 연구 시설인지 무슨 시설에 대한 것인지가 저는 조금 매칭이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 평가 기준을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HP 분석 모형에서 조금 더 보완해 주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AHP 분석 모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평가를 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 신뢰, 일관성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평가를 이제 평균치를 내가지고 가중치를 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평균치를 낼 때는 항상 이렇게 표준 분산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실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 평균치에서 얼마나 평가자들 간에 격차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내세우실 때는 그 일관성 부분하고 표준 분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입지, 그다음에 이제 이 평가 항목 자체에 대해서도 저도 이정주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 앞에 있었던 다른 이제 뭐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아마 기준 이제 참고를 하셔서 선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이런 시설들이 입지를 고민할 때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토지 용도라던가 인구라던가 뭐 산업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니까 그 선행 연구에 대한 기준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이런 문화 콘텐츠 시설을 선정할 때 어쨌든 그 지자체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보셔서 실제로는 어떤 것들을 입지 선정에서 고민하는지를 같이 넣어서 데이터를 넣어서 거기서 평가 항목을 만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역시 이제 교수님들께서 코멘트를 해주시다 보니까 역시 이제 학술 논문적 관점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연구 보고서랑 이제 학술 논문의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논리성을 확보하셔야 되고, 그 약간 이제 이 발표자들께서 이제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더 학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뭐 흥미로운 연구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그러니까 지금 벌써 8시가 됐는데요. 뭐 두 분 발표하시고 이제 학술 토론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경과가 돼서 이 발표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그 교수님들 두 분, 토론자 두 분하고는 제가 좀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발표자분들은 여기서 좀 종료하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자이신 최성진 교수님이랑 이정주 교수님께서는 잠깐 남아서 저랑 좀 논의하시고 좀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들. 네. 네, 코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